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마스터 프로핏 사단 카이로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라고 하죠. 제가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그 마스터 프로핏 사단 카이로스 끝까지 좀 주목해서 지켜봐 주시고, 제 그 트레이드 마크, 제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죠. 강세 테마를 통해서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과 쟁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쉽게, 가장 중요하죠. 쉽게 안내해 드리려고 하니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강조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주식 매매 방법이 탑다운 방식의 매매입니다. 탑다운 방식의 매매. 뭐 바텀업 방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쉽게, 그러면서도 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탑다운 방식의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나 우리는 누구죠? 개인 투자자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더더욱이나 중요한 게 탑다운 방식의 매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산업, 업종, 테마랑도 관련이 있지만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전체 시장을 예를 들어서 본다고 했을 때 이번 주 가장 좀 핫했던 이슈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가 뒤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죠. 출장을 다녀오면서 수많은 저희 이제 기업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호재거리를 잔뜩 안고 왔어요. 뭐 그런 부분들, 뭐 이번 주로 놓고 보면은 그런 부분들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슈를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업종 테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가지고 뭐 백악관도 들리고, 그리고 텍사스 주도 들리고, 그리고 뭐 각종 핀테크 기업들을 만나고 왔죠. 그럼 어떤 업종 테마일까요? 제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업종과 테마, 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을 갔다. 뭐 사실은 아주 이전부터 시장에 나와 있었던 이슈였고 뉴스이기는 했었죠. 네,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업종, 어떤 산업에 눈을 기울여야 될까요? 당연히 반도체 업종이죠. 반도체 업종. 거기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듯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탑다운 방식으로 오늘 하루 종일, 오늘 1시간 내내 이끌어갈 때 그렇게 이끌어가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이 가장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또 궁금해하실 그 좋은 종목까지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업종과 테마, 저기 지금 좀 베베 꼬여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과정에서 기회를 같이 한번 좀 잡아보자. 제가 그렇게 좀 방송을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어떻게 목차를 이끌어 갈 예정이냐 보시면은, 역시나 뭐 테마를 통해 가지고 기회를 포착하고 쟁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라는 게 뭐냐, 반도체라는 말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으실 텐데, 구체적으로 반도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부분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반도체 산업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도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는 못 해드려도,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매매를 좀 해봐야겠다, 내가 좀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좀 필요한 부분들만, 핵심만 좀 뽑아가지고 간단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은 국내 반도체 업황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국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현 시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주목할 종목이 어떤 게 있냐, 어떤 종목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도 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지까지 제가 이러한 순서대로 오늘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라는 게 그럼 뭐 도대체 뭐냐? 사실은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게 반도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뭐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제가 그 사전적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평소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특수한 조건에서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고 없고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특수한 조건, 뭐 열 처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전기를 융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뭐 평소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특수한 조건에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합니다. 조금은 어렵죠. 사전적 의미로 하면 조금은 어려운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와닿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기, 전자 및 기계, 정보통신 산업의 핵심 부품이다. 전기, 전자 및 기계, 정보통신 산업의 핵심 부품. 모든 거죠. 사실은 지금 현대 산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대부분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렇다 보니 현대 산업의 쌀로 불리고 있는 게 반도체죠. 현대 산업의 쌀로 불리고 있는 게 반도체예요.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 반도체라는 것 때문에 글로벌 G2 국가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박터지게 매일같이 싸웁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도 전략 무기로서 반도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가 우리 정부에서도 혹은 뭐 큰 기업체 입장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만큼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 현대 산업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 현대 산업의 쌀로 불리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현대 산업의 쌀로 불리는 게 반도체이다. 반도체이고, 그러면은 반도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반도체의 특성이 뭐냐?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겁니다. 뭐 이 부분 다들 아실 거예요. 국가 기술 경쟁력 지표로서 반도체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따질 정도로 고부가 가치 산업을 반도체 산업이라고 합니다. 또 어때요? 자본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라는 게 뭐 한두 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투자하기로 한 돈이 2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뭐 우리 부산시, 국내 한국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시 1년 예산보다 더 큰 금액이에요. 아무튼 자본 집약적이다. 장기간에 또 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 집약적이다. 우수한 연구 인력을 무수히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도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수한 연구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뭐 삼성뿐만 아니라 인도라든가 미국도 똑같이 산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 국가의 미래 육성 산업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뭐 큰 기업, 작은 기업 다 포함해서 1000여 개, 2000여 개 기업이 이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하겠죠. 뭐 매출뿐만 아니라 고용이라든가, 그러니까 국가 미래 육성 산업 중에 하나다. 국가에서도 항상 정부 정책으로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가장 핵심 정책 산업입니다. 정책 산업으로 보고 있고, 그만큼 이제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높은 시장 진입 장벽, 아무나 할 수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이고, 엄청난 자본, 그리고 한정된 수요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나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어떤 테마, 어떤 산업과 조금 더 연관이 깊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먼저 자율주행차가 뭐죠? 스마트카보다 조금 더 진보된 형태예요. 지금의 이제 최근에 출시되는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반도체가 보통 한 5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해요. 차량에. 근데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면은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가 2,000개에서 3,000개가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차량 한 대에 2,000개에서 3,0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해요. 자율주행차.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신차 같은 경우는 출고도 안 되고, 그리고 중고차 가격은 오히려 가격이 역으로 상승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다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차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또 블록체인, 피어투피어, P2P 서비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기술이죠. 뭐 블록체인이 뭐 나아가서 뭐 좀 시끌시끌하죠. 뭐 비트코인 쪽도 블록체인과 관계가 있는 기술이고, 뭐 여하튼 블록체인 테마 산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핀테크, 금융과 IT 융합 산업을 핀테크라고 얘기하죠. 우리 뭐 은행을 가더라도 뭐 인터넷 뱅킹 혹은 뭐 스마트 뱅킹, 모바일 뱅킹 다 이용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핀테크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 핀테크고, 그만큼 마찬가지죠. 반도체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메타버스, 가상현실인 메타와 현실 세계의 유니버스를 합성한 메타버스. 메타버스 세계도 어때요? 인터넷, 반도체가 없으면은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산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죠. 5G, 초고속 통신기술 5G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다섯 가지 산업과 섹터에서만 반도체가 굉장히 좀 핵심 부품이고 중요한 연관성이 있냐? 그게 아니죠. 사실은 현대 산업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산업에서는 반도체가 필수 소재고 필수 부품입니다. 어떤 업종에서 산업을 일으켜 나간다 하더라도 반도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만큼 반도체가 어떻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그러면은 테마나 섹터, 뭐 시장, 전체적인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도 알겠고, 그리고 어느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겠다. 조금 더 제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반도체를 좀 많이 필요로 할까? 반도체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제가 또 한번 그 사례까지 가져와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 뭐 중국, 우리나라가 하나도 없죠. 여기 밑에쯤에 바로 밑에요. 바로 밑에 쪽에 삼성전자, 굉장히 그 글로벌한 기업이죠. 대단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도 여기 밑에 있을 텐데, 어쨌든 삼성전자 어때요? 반도체 산업과의 연관성 어때요? 굉장히 있는 기업이죠. 이번에 지금 반도체 산업, 국내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산업 자체를 들썩이게, 사실은 국내만이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경제 모든 지표가 반도체 산업들이 지금 지수가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반도체 산업과 굉장히 큰 밀접한 관련을 가진 회사죠. 그리고 시가총액 1등 애플 어때요? 어떤 회사죠?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죠. 뭐 핸드폰이라든가 노트북 같은 것도 제조를 하고, 애플 미국 기업인데, 애플도 어때요? 반도체와의 관련성이 굉장히 강한 회사라고 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죠.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로 당연히 반도체와의 연관성이 강한 회사이고, 사우디아람코가 뭐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석유 회사인데, 사우디아람코는 그런 반도체랑 관련이 없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우디아람코가 지금 뭐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팩토리 해가지고 굉장히 그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우디 아람코도 역시나 반도체 산업과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아니죠. 메타로 지금 사명을 바꿨죠. 어쨌든 뭐 메타, 그리고 중국의 IT 기업 텐센트, 그리고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 전문 회사이긴 하지만 뭐 어때요? 여기 가장 우리가 다들 좋아하시는 그 워렌 버핏,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아주 10년 전, 20년 전부터 굉장히 강조를 해왔어요. 저 산업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해야 된다라고 회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어때요? 아까 뭐 제가 자율 자동차
전기차 얘기했죠. 테슬라 역시도 반도체 산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종합 쇼핑몰 알리바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뭐 일부 관련성이 깊은 기업만 가지고 온 게 아니죠. 글로벌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단 한 기업도 반도체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업들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 사회,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요. 앞에서 제가 반도체 산업의 특징이라든가 반도체 산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걸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대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코어 핵심 산업이다 라고 말해도 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산업이고 코어 산업이다. 어디에도 어떤 산업에도 필요한 게 반도체이고 이 반도체는 당연히 육성이 돼야 된다. 더욱이나 지금 우리나라는 뭐예요? 반도체 선진국이죠. 반도체 선진국의 이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더욱더 이제 진보되고 발전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반도체라는 것을 어떻게 좀 구분짓냐,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되세요. 반도체는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또 어떻게 나누어지냐.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일단은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불리는 낸드, D램하고 랜드 이 두 가지를 좀 얘기하는 건데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정보를 저장하는 목적을 가진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냐?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부르죠.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부르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한다 라고 했으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사용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전체 그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70% 정도로 더 큽니다. 더 광활한 범위예요. 더 광범위한 범위고, 메모리 반도체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의 대략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에 속해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예요. 우리나라의 그 좀 자랑스러운 두 기업이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대략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한 70% 정도 1등이죠. 글로벌 1등입니다. 글로벌 1등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맞아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글로벌 1등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니까 더 이제 좋게 얘기해 주시려고 했던 부분이겠지만 한국이 반도체 산업의 1등 국가다. 그건 사실은 조금 틀린 말이에요. 반도체에서도 사용 목적에 따라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한국이 1등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의 한 30%를 차지하는데 그 안에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대략 한 70%를 차지해서 메모리 반도체 1등은 대한민국이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는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좀 요구를 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좀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이제 처리하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앞으로 시대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더 이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간단하게 이게 좀 또 메모리, 비메모리 해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으신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우리 사람의 신체로 따지면은 뇌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세요. 정보를 어떻게 해요? 처리하죠.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현대 사회가 이제 발전되고 하면서 더 처리해야 될 부분이 복잡하고 더 속도도 요구를 하죠.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복잡 고도의 기술이고 더 앞으로 사회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중요한 기술이다. 조금 더 중요한 반도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반도체로 우리 신체, 몸을 신체로 따지면 몸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정리를 하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이고 메모리 반도체 대비해서 다소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우리의 몸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뇌와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1등 강국이다 라는 점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생산 공정, 제가 이제 웨이퍼 제조부터 해가지고 뭐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뭐 증착 공정,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트 패키징까지 6개 단계로 공정 과정을 나눠왔는데 이 부분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렵고 이 부분을 좀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간단히 이제 이런 반도체 생산 공정을 거쳐서 나간다 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얘기하잖아요. 그 소부장이 뭐냐? 어떤 뭐 소씨 부장이냐? 그게 아니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를 반도체 소부장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 반도체 생산 공정 라인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소재 관련주가 되는 거고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그 기업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품 그리고 뭐 장비 회사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은 반도체 이제 소부장 기업까지도 생산 공정과 더불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뭐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이런 공정 과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그 카이로스 사단에서도 뭐 어떤 종목들 추천해 드렸었죠? 뭐 다들 뭐 기분 좋게 기억하실 종목들인데 솔브레인, 에코프로비엠, 첨보, 테스 다 어때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고 30% 이상, 40% 이상 수익 청산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것은 이런 생산 공정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업체들을 좀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걸 반도체 소부장 업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죠. 반도체 분야. 반도체 분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좀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정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메모리 반도체.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정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다. 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반도체 분야를 보통 종합 반도체 IDM이라고 부르고 이 위에 있는 공정 과정을 설계부터 제조까지 한 기업이 다 하는 겁니다. 설계부터 제조까지 한 기업이.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조금
상대적으로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설계부터 제조까지 논스톱으로 다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걸 종합반도체 IDM이라고 하고, 주로 어떻게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럼 그 대표적인 기업이 뭐냐? 우리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다. 그러면은 역시나 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 오늘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게 두 개죠.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이 위에 종합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 생산하는 분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더 복잡하고 조금 더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제조를 한 번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분야를 나눠 가지고 설계를 전문으로 하냐, 제조를 전문으로 하냐로 나눠서 팹리스 혹은 파운드리라고 부르고 그 분야를 나누고 있어요. 그 분야를 나누고 있는데, 팹리스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팩토리, 뭐 공장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라든가 미국의 퀄컴, 뭐 AMD, 그리고 여기 적혀 있진 않으시지만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미국의 공용 IT 핀테크 기업들이 다 이쪽에 속해 있어요. 팹리스 회사에. 팹리스에 속해 있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 팹리스 분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온, 쉽게 뭐 도면을 전달해 줬다고 하면은 그 도면을 토대로 파운드리 회사에서는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반도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이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파운드리 회사 같은 경우는 팹리스 회사가 있지 않고서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왜? 설계 도면이 없으니까. 그 설계 도면을 제공해주고 그 설계 도면만 전문으로 하는 게 팹리스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회사는 쉽게 말해서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것을 파운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대만의 TSMC, 독보적인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1등 기업이죠. 1등 기업이에요. TSMC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쫓아가고 있는 우리 그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TSMC가 그 시장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 한 20%가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무섭게 쫓아오는 세 번째 후발주자가 어떤 기업이 있죠? 미국의 인텔이 있죠. 미국의 인텔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어요. 무섭게 쫓아오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의 파운드리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짚고 가면은 종합반도체는 뭐 조금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들을 종합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설계부터 제조까지 논스톱으로 다 한꺼번에 하는 회사들, 뭐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거기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제작하는 뭐 팹리스,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회사, 그리고 제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회사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알고 계시면 되시고,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에 그러면은 호재가 있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가장 큰 해결 과제가 뭡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인 우리나라가 빨리 비메모리 반도체의 강자로 우뚝 솟아나게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좀 글로벌 호재가 있습니다. 글로벌 호재가 있는데, 제가 가져온 사진은 일단 삼성전자의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찍힌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한 가지가 여기 구글의 CEO하고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바로 옆에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회사인데, 모더나의 창립자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도체 쪽 업무 협약에 대한 부분이었을 텐데, 모더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금은 제약바이오 쪽 관련해 가지고 삼성의 이제 새로운 먹거리,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모더나 창립자를 만났을 텐데,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이 두 분뿐만 아니라 구글하고 모더나뿐만 아니라 백악관, 그리고 뭐 텍사스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버라이즌,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좀 빡빡한 일정이지만 다들 만나고 왔다고 해요. 삼성의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다녀왔다고 합니다. 다녀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반도체 산업에 엄청나게 큰 호재가 있죠. 지금 뭐죠? 지금 삼성이 미국의 파운드리 제2 공장을 짓겠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러 갔어요. 뭐 논의가 아니죠. 사실은 모든 논의는 끝나 있고 최종 결정을 하러 가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뭐 언론에 이제 대외 공표를 하러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지금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제2 파운드리 생산 라인 후보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처음엔 좀 말들이 많았어요. 후보군으로 지목되는 곳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그 텍사스주의 테일러시로 확정이 됐죠. 테일러시로 확정이 됐는데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 지금 공장 부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 곳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삼성전자의 그 제1공장 파운드리 제1공장이 있는 오스틴이 있습니다.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하고 해서 제1공장과 제2공장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텍사스주로 세금 혜택도 많이 받고 해서 텍사스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파운드리 생태계는 좀 대만의 TSMC한테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것은 곧 미국의 고객사를 좀 확보해 두었다라고 이해해도 돼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시는 게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는 거 자체가 미국 회사에 좀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미국의 글로벌 좀 빅테크 기업이랑 이미 업무 협약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 있는 큰 팹리스 회사에서 설계 라인을 주는 거죠. 삼성전자한테 이걸로 좀 설계를 해주세요 하고 맞춤 정장을 좀 만들어 주세요. 혹은 인디 오더를 넣은 거죠. 삼성전자한테 이러한 설계도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큰 글로벌 빅테크 기업하고 업무 전속 계약을 맺었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당연히 국내에 있는 모든 소부장 반도체 업황에 불을 좀 지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불을 좀 지폈다. 국내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더 좋아질 여지가 너무너무 많이 생겼다. 많이 기대해볼 여지가 많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간단히 풀어서 TSMC가 여기 보시면은 52.9% 50%가 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5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이고 삼성전자는 어때요? 17.3%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뒤에서 무섭게 쫓아오는 후발주자 인텔이 있어요. 인텔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제2공장을 제1공장보다도 훨씬 큰 규모 그리고 더 미세 나노 공정의 공장을 짓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지금 반도체 업황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번 돈을 매출을 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에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을 공표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반도체 시황 업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만년 2등으로 쫓아만 가냐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TSMC, 인텔 이 세 개 기업이 굉장히 그 경쟁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근데 2025년도쯤 되면은 제2 나노 공정 가장 고도화된 공정을 아마 우리 삼성전자가 하게 될 것이다. 아마 가장 고도화된 공정 기술을 삼성전자가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얻게 된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팹리스 사업의 1등은 미국이죠. 미국에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다 지금 팹리스 공정에서는 1등인데 삼성전자가 그 미국 전초기지에 들어가서 어때요?
더 좋은 성과를 내기가 더 좋은 알맞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가 꿈만 꾸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뭐 1등 자리 아주 그냥 꿈 같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흘러가는 게 지금 국내 기흥, 화성, 평택 공장 그리고 오스틴 테일러까지 해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이 5개의 큰 공장에서 앞으로 좀 호재거리로 작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당연히 국내에 퍼져 있는 1000개에서 2000개가 넘어가는 엄청난 반도체 시장의 호재거리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죠. 당연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좀 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삼성이 지금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열흘간 미국을 좀 횡단을 하면서 키워드로 내건 게 있어요. 뉴 삼성, 미래. 이게 뭐죠? 앞으로 삼성이 새로운 삼성, 뉴 삼성이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바꿔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이제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반도체 산업 업황이 바뀌듯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유명한 선언이 있었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굉장히 유명한 선언이었고 지금도 뭐 여러 매체에서 자료 화면으로 쓰이는 엄청 그 굉장한 선언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비슷한 혁신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거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확장시켜 나갈 여지가 충분히 보인다라고 봐도 돼요. 실제로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됐어요?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로 굉장히 큰 글로벌 공룡 기업이 됐죠.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 삼성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굉장히 업황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제 대만의 TSMC가 삼성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죠. 하지만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변혁과 비전을 뉴 삼성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빠르면 2025년부터 해가지고 삼성이 TSMC를 시장 점유율에서 앞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게 중국이 이 반도체 시장에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된 중국에 대한 제재,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죠. 화웨이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중국이 지금 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조선이라든지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바짝 추적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정세상 우리나라에 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글로벌 호재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도 지금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도체는 이제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제2의 도약이 절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브리핑을 했는데 그만큼 정부 정책으로도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정부 또한도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산업부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어 반도체뿐만 아니라 차바이오 나노 핵심 장비 31개를 2030년까지 국산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이게 뭐죠? 지금 이제 19년도에 일본하고 이제 뭐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사실은 그때도 상당 부분 반도체 소부장 업체 상당 부분을 좀 국산화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사례였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 반도체 산업이 좀 한 발짝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과 일본의 좀 소재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 국산화해 나가겠다. 조금 더 부품 수급에 있어서 안정화를 꾀하겠다라는 얘기죠. 그거에 더해가지고 여기 그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포토 공정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빨리 좀 한다고 하면은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EUV라는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밖에 못 만듭니다. 유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장비인데 유일하게 네덜란드의 ASML 회사만 만들고 있어요. 유일한 제조사인데 이 ASML 네덜란드의 ASML이 지금 어때요? 지금 경기도 화성이죠. 경기도 화성시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협약을 맺고 갔어요. 경기도 화성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갔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한 1,500개의 반도체 기업들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금액으로는 한 2,400억 정도, 그리고 한 10년 정도 사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국내 화성, 평택, 그리고 미국까지 해가지고 국내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지금 좋다. 글로벌 이슈는 물론이고 국내 내부적인 이슈까지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시황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제재도 그렇고 지금 어떻다? 반도체 산업 엄청난 호황기이고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반도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도체의 특성이 뭔지, 반도체 업황이 어떤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게 코덱스 반도체 ETF죠. 반도체 ETF인데 바닥을 디디고 지금 이제 상승하겠다라는 신호가 좀 꿈틀꿈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상황이긴 한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저 전체 호재가 다 반영된 거 아니에요. 반영된 거 아니고 이제 실적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이 추세,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겁니다. 정확히는 좀 꺾였었죠. 기대가 꺾였었는데 사실은 이때 진입했으면 더 좋았었겠지만 지금도 늦은 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은 ETF를 가져온 거냐? 아니죠. 개별 종목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어떤 종목이냐?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ETF에서는 조금 더 시세가 많이 분출된 것처럼 비춰졌고 그렇게 보였었을 텐데 지금 테크윙이라는 기업 어때요? 상당히 눌려가지고 이제 시세 나오는 초입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테크윙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매수하기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테크윙이 그럼 어떤 회사냐? 아까 그 공정 과정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후공정에서 이제 검사 장비 업체로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 작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테스트 작업을 하는 업체이고 거기에 사용되는 핸들러를 주력 제품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테크윙은 후공정에서 테스트 쪽 거기서 핸들러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시는데, 테크윙이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좀 유리하냐, 그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가총액이 4천억이 넘어가는 회사예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지만 또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고, 그리고 PER, 퍼가 동종업계 대비보다 더 좋아요. 더 좋게 지금 기본적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
그리고 PBR 1.96배. 뭐 PBR이 1을 좀 넘어가긴 하지만 1.96배면은 지금 상황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메모리 쪽과 DDR5 SSD 비메모리 쪽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모두 다 좋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비메모리향 핸들러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요. 당연하죠. 비메모리향 핸들러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건 당연해요. 지금 뭐 미국 쪽도 이슈가 있고 국내에도 네덜란드 ASM 이슈가 다 있잖아요.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금융투자기관의 매집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금융투자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어떻게 해요? 매매가 좀 빠르고 좀 매매를 잘하기도 하죠. 금융투자 기관의 매집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미래.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건 현재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내년이 굉장히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DDR5가 양산이 될 거예요. 양산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메모리 핸들러 및 이제 COK가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입이 닳도록 오늘 하루 종일 1시간 내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운드리 투자가 본격화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글로벌 랜드 업체들이 SSD 투자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예상입니다. 본격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모든 리포트 보고서에 나오는 부분이고, 바운드리 업체 및 이제 메모리 고객사에 후공정 아웃소싱 그 일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주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 따른 수혜 혜택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테크윙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시세도 눌려 있고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주요한 뭐 현재 이슈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이슈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테크윙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러면 테크윙을 어디서 좀 매집을 하면 좋을까? 저는 한 21,000원 정도를 매수가로 놓고 청산가는 추적해서 관찰하고 싶습니다. 관찰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지지대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21,000원대에서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많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적고 돌아올 우리가 수혜를 볼 시세 차익을 볼 구간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투자 해야 돼요.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기회비용이 아니죠. 시간은 기회비용이 아니고 시간은 무기입니다. 우리는 기관 투자자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서 이 테크윙이란 기업,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